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임경선 작가님의 태도에 관하여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지는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또 책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작가님에 대한 정보도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인터넷 서점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 책이 눈에 띄었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태도에 관하여.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을 규정 짓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서 어떤 태도에 관해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자극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한 방법으로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왠지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괜찮은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면서 샀는데, 다 읽어보니까 사실 그런 책은 아니었어요. 책이, 어떤,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뭐 충고나 조언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고요. 그냥 이 작가님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냥 쓴 책이에요. 그냥 에세이가 다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일기처럼 그냥 쓰는 책인데, 저는 굉장히 반전에 가까운 내용이었지만, 너무 재밌고 즐겁게 읽었습니다. 아마 3, 40대 분들, 또는 뭐 20대 분들도 아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또 작가님이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대단한 이야기들이 아닌데, 어떤 뭐 자세한 뭐 묘사나 이런 것도 없는데, 굉장히 잘 읽히고 너무 재밌어요. 공감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책은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요. 2015년에 1쇄가 발행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2018년 개정판 1쇄를 샀네요. 300페이지인데 저는 거의 이틀 정도에 다 읽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책을 빨리 읽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 또 이게 집중도 굉장히 잘 되고 집중이 흐트러져도 또 재빨리 또 집중이 다시 돌아오고 굉장히 좀 좋은 책이었어요. 어떻게 요약해 드린다기보다는 괜찮았던 부분 몇 군데를 좀 읽어 드릴게요. 일단은 뭐 목차는 뭐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이라는 5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요. 이 5가지가 나름 이제 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신의 태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큰 목차만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뻔한 느낌도 있고. 하지만 이 세세한 내용, 에피소드를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나를 이렇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다. 나에겐 뭐가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뻗어나가면 또 하나의 내가 나를 바라보며 비웃고 있다. 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 그게 무난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기도 전에 아냐 됐어 나 따위가 뭘 이라며 부푼 마음을 누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자신의 수준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나한테는 이것이 최선이야 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용기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동을 일으킨 다음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에서 선만 긋는 것과는 다르다. 확고한 생각이나 단단한 가치관이 되어주는 것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체득된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지만 사실상 행동이 생각을 예민하게 가다듬고 정리해준다.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일단 그 상황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좋다.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네, 여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머리가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상황에 나를 집어넣어 보라. 맞습니다. 행동 먼저 해봐야 돼요. 13년째 지금도 일로써 글을 쓰고 있다. 역시 글쓰기가 천직이었어. 내 인생의 기적 같은 대전환이야. 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애초에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것 말고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 뿐이다. 하지만 누가 뭐라든 난 이걸로 됐어라며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돌이켜보면 왜 과거의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을까 안타깝다. 만일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며 또 하나의 인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옵션이라고 착각하고 제멋대로 상상하던 나는 뭐랄까 내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대안의 삶에 멋대로 싸움을 붙인 후 알아서 치고 있었다. 대안의 인생 그런 건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다. 행여 있더라도 분명히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저쪽 인생의 나도 똑같이 이쪽 인생의 나를 치게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글을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집에 있게 되는데 집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뭐 원래 잘 쓰셨는지 쓰면서 잘 쓰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보면 책도 많이 내셨더라고요. 이 작가님 프로필로 나온 건데요. 지난 12년간의 직장 생활을 거쳐 13년째 전업으로 글을 쓰고 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대해 쓰는 것을 좋아한다. 신문과 라디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인생 상담을 하기도 했다. 산문 자유로울 것, 나라는 여자, 엄마와 연애할 때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소설집, 어떤 날 그녀들이, 장편소설, 나의 남자, 기억해줘,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하는 여성에게 들려주는 월요일의 그녀에게, 독립출판물, 임경선의 독교를 비롯해서 다수의 책을 냈다. 최근 작으로는 소설집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책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도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한다면 나의 적성과 재능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고 새로운 길을 터 나가야 한다. 제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 새롭게 길을 선택해도 언젠가는 객관적인 평가와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두렵거나 싫다고 한다면 자존심을 다치면서까지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는 않다면 애초에 답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소설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소설가 김양아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 마세요. 나는 김양아 작가의 저 대답이 넌 할 수 있어 보다 훨씬 더 상대를 배려하는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것이 안전한지 적성에 맞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의 꿈의 직업일지 사전 검증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그 일에 가까이 가려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라고 토로할 때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 역시 잘해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 찬찬히 들어줄 뿐이다. 주변의 살가운 격려는 고맙지만 사실상 나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격려하고 채찍질해주고 달래주는 역할을 온전히 도맡아야 한다. 이게 작가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굉장히 좀 주체적인 삶을 살고 계시고 아마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넌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이런 응원이 굉장히 좀 의미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차피 본인이 동기부여하고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데 주변에 그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작가님의 말은 분명 맞지만 때로는 주변에서 크게 응원을 해주면 내가 힘겹게 발을 뛸 것 또는 발을 뛰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발을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주변의 응원이 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 주변에서 이렇게 응원해줬다고 해서 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이게 잘 됐건 잘못됐건 간에 만약에 잘못됐다면 뭐 주변의 그런 응원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어차피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 힘이 좀 더 모자랄 때 누군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면 굉장히 저는 그게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뭐 때로는 이렇게 주변에 응원을 해주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당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게 거짓말이다, 립서비스다 라고 인지를 한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 해요. 사실 기분이 좋아야 몸이 움직이잖아요. 또 완전히 딱 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저는 칭찬의 힘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모음집 리추얼만 봐도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창작자들의 남다른 엄격함과 성실함의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앞날에 어떠한 기약이 없어도 자기만의 규율을 만들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글을 썼다.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밤늦게까지 술이나 담배를 하면서 글을 쓰고 글이 도중에 풀리지 않으면 영감을 얻겠다는 핑계로 훌쩍 여행을 떠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으로 출근한다. 저는 이런 규칙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앞서 읽은 책 중에 이제 하정우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예술가라고 하면 어떤 이런 술 취하거나 어떤 뭐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뭐 마약이나 뭐 이런 영감을 얻겠다고 약간 정신줄 놓는 행위들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은 그건 맞지 않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정우 씨가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대부분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좋은 작품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어차피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김없이 상처받게 되어 있다. 연애를 하고 싶다면서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만큼 슬픔과 분노와 목마름도 겪어야 한다. 머리를 짜내서 최적의 전략으로 접근한다 해도 사랑처럼 유동적이고 비합리적인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치대로, 논리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본연일지도 모르겠다.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하나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된다. 사람은 원래 누군가를 알아서 좋아하게끔, 누군가의 체온을 그리워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 마음을 두려움 없이 따라가다 보면 되는 것이다. 한대 말로는 연애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 철벽을 치며 상대를 밀어낸다. 어쨌든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해서 상처받는 게 두려우니까. 서로를 사랑한다면 힘 닿는 데까지 자유롭게 해줘야 할 것이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으니 상대의 사생활을 지켜준다. 아무리 가까워도 인간으로서의 예의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사랑으로 협박하지 않고 내가 설치한 덫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며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다. 사랑은 이래야만 해 라고 자꾸 사랑을 정의하고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며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나 주변의 상식과 기대치에 얽매이지도 말아야 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사랑을 한다면 힘 닿는 데까지 자유롭게 해줘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랑을 함으로써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좀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좋지 못한 결말을 맞는 경우도 많죠. 뭐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저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가장 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게 사랑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마 저의 생각이 이래서 이 작가님의 이런 생각에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쉽진 않거든요. 이게 자꾸 소유욕이 올라와요, 정말. 왠지 그 소유라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야 될 것 같고, 내 컨트롤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좋다. 그냥 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으로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저는. 피곤해? 그럼 하지 마. 이 말 한마디에 가사 일에 대한 남자들의 기본 감각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마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푸념하며 신경질 내는 것을 번역하자면, 여보,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드니 이건 당신이 해. 라는 말이다. 그런데 남자들은 피곤하고 힘들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피곤하고 힘들다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여자들은 가사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있음을 어느샌가 슬프게 체득하고 만다. 그런 전후 사정에 대한 센스가 없는 그들에게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일인데 왜 내가 부탁하듯 말해야 돼? 또 만만치 않게 열받는 지점이다. 그래봤자 강아지 눈망울을 하며 원망스레 나를 바라볼 뿐이다. 아내는 힘겨워하고 남편은 억울해하고 가사 분담을 하고 하지 않고를 논하기 이전에 내가 꼭 말로 일일이 시켜야 하는 것에도 화가 난다지만 내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말하자면 정말이지 남자들은 말을 해야만 알아듣는다. 곧 죽어도 가사 일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남자가 아니라면 남은 일은 꾸준히 길들이기밖에 없다.
처음 하는 생소한 모든 일에 그러하듯이 여기서부터는 아내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매번 일을 하나하나 시켜야 한다. 처음엔 행동이 굼뜨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 하겠다고 해놓고선 잊어버리기도 하니 속에서 열불이 터져도 화내지 말고 다시 무엇을 해달라고 말해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몇 권의 책이 같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한 권이 82년생 김지영이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불편했어요. 뭐랄까, 너무 과장된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러 어떤 사회 고발적 느낌으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제가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독서 모임할 때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이 다 여자분이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분들께서도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고 분명히 공감은 하지만, 이게 내용상으로 좀 불편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의 어, 평등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가 아마 같이 사는 여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좀 가사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남녀 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게 서로 존중해주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주면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또 좋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가능한 한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이들에겐 기념일에 무엇을 했는지가 향후 연애의 행방을 결정하고 자기 전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이것은 어떤 이들에겐 필수 불가결한 사랑의 규칙일 것이다.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믿을 때 그들은 입을 모아 상대의 성실함을 의심한다. 그리고 의심이 유발하는 불안함이 정작 사랑의 성실함에 가장 위배되는 행동을 유발시킨다. 바로 프라이버시 침범. 예, 꽤 많은 페이지를 넘겨왔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주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써내면서 내가 이런 삶의 태도를 좋아하고 신뢰하는구나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추격한다면 인생 전반에 임하는 태도는 자발적으로, 사랑은 관대하게, 일은 성실하게, 관계는 정직하게, 사안은 공정하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게는 인생을 보다 나답게 살게 해준 태도들이었다. 다만 이것이 정답이니 이대로 하면 된다고 말할 의도는 없다. 이런 틀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걸고 싶었다.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좋더라고요. 에세이들이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쓴 걷는 사람이라는 책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나는 좋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냥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독자의 몫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이 주장들이 이 사람의 의견이 생각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좀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정말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쭉 다시 읽어보면 5가지 태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태도는 자발성인 것 같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어야 열정과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설사 고통이나 실패를 겪더라도 도망가거나 스스로 피해자, 약자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다. 앞에서 나는 하면 된다라는 명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은 적어도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껍데기를 깨고 나가는 일은 사실상 누가 도와줄 수 없고 나밖에는 할 수 없다. 그 후 천천히 걸어갈지 뛰어갈지는 그 다음의 문제다. 연애를 끌고 가는 모든 것도 자발적 태도다. 연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막막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은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가 없다. 또한 일이 온전히 내일이 되는 시점은 자발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때부터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한다. 이 단계까지 가보지 못하고 도중에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포기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흔히들 고역이라 생각하는 시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자발적 태도를 관철시키기를 원했다. 가부장제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부과하는 의무를 따르기보다는 가급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리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왔다. 속으로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만 며느리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내키는 것은 먼저 나서서 하지만 내가 하기 싫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 예를 들면 용건 없는 안부 전화나 모두 모여 김장하기 같은. 이런 안 되는 것은 미움받을 결단으로 딱 잘라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나는 타자로서 남편이나 아이를 바라볼 때 그들을 한 개인이나 인격체로서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을 집과 가정생활과 아이를 함께 나눠 가진 동거인이라 생각했고, 심지어 딸아이도 나의 아이라거나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우리 집에 배당된 아이인데, 기왕이면 잘 키우라고 우리와 닮은 아이를 보내준 것처럼 느낀다.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도 시부모, 며느리라는 전형적인 관계의 틀에 내가 맞추지 않고 내 아이가 하늘에서 우리 집에 할당된 아이인 것처럼 사회에서 한 성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책임을 가지고 돌봐드려야 하는 노인 커플로 간주했다. 남편의 좋은 점이 저기로부터 왔구나 하고 이따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심리적 거리 조절도 되었다. 외출이 쉽지 않은 90대 연세의 시아버지의 호흡 백발을 정기적으로 이발하고 손톱을 잘라드리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이런 행동은 권위나 의무가 아닌 친밀감에서 나왔다. 요 마지막에 읽어드린 게 좀 길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거의 이 책을 좀 추격한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자발성, 주체성이라는 거죠. 한 개인으로서 나 역시도 한 개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나를 만나는 또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한 개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더 공감하고 재밌게 읽었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지 않은 책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하루 만에도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또 감사할 일 하나가 더 있는데, 제 채널에 구독자가 생겼어요. 무려 3명이나 늘었습니다. 누군지 아는 한 분과 누군지 모르는 두 분이 생겼어요. 구독자가 얼마만큼 늘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직 변변찮은 모습인데, 이렇게 구독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구독해주실지 모르는 다른 분들도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